예, 우리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코로나 여파 때문에 또 이렇게 연장이 됐습니다. 좀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하루속히 만날 날이 좀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이제 광고 학교에서 나가는 그 공지사항들 잘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동영상은 시청을 했어요. 동영상은 시청을 했는데 이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누누이 제가 강조를 했었는데 그 결석으로 처리가 되니까 참 저로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 과제물을 이렇게 작성을 해서 꼭 이렇게 탑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 낙태와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16번째 페이지를 펴주시고, 자, 여기에 보면은 2017년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에 낙태 건수 통계가 나와 있는데 고려대 의대 김혜중 교수님께서 산부인과 병원과 의원 200곳을 이렇게 탐문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작성을 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2017년에 1년 동안 35만 590건, 35만 590건의 낙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기혼 여성의 경우에 낙태는 20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미혼 여성이 되겠습니다. 약 15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그래프만을 놓고 보게 되면은 기혼 여성이 낙태를 더 많이 한 것으로 나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할 게 있습니다. 임신 건수에 유념을 해라. 그래서 미혼 여성의 경우와 기혼 여성의 경우에 이 양쪽 편 가운데에서 어느 쪽 편이 임신 건수가 많겠습니까? 당연히 기혼 여성이지요. 그런데 미혼 여성의 경우는 임신율이 기혼 여성에 비해서 굉장히 낮겠습니다. 굉장히 낮은 수치일 겁니다. 그러나 실제 낙태가 15만 건에 육박한다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임신한 건수에 비해서 낙태하는 건수가 이 미혼 여성의 경우에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게 되면은 기혼 여성 가운데에 낙태 경험을 한 낙태 경험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3분의 1 이상이 낙태 경험이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낙태와 관련된 통계 계속해서 보도록 하지요. 여기에 보면은 기혼 여성과 미혼 여성의 낙태율을 볼 것 같으면은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기혼 여성입니다. 기혼 여성들의 경우에는 2008년도에 28.1, 요거는 1000명당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0년에는 17.1, 그래서 굉장히 감소 속도가 가파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울기가 가파라요. 그런데 여기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건 미혼 여성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보면은 약간 증가 추세, 여기는 좀 줄었기는 했습니다만 증가 추세에 있지만은 거의 비슷한 이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혼 여성의 경우에는 뚝 떨어졌을까?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뭔고 하면은 혼전 순결을 굉장히 노력하는 분들이 계세요, 보면은.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순결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임신을 안 하잖아요. 낙태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결혼을 한 이후에 철저하게 가족 계획을 세워가지고 피임을 잘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가족 계획을 실천을 했다든지, 또 그 다음에
출산이 저하되고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그 슬하의 자녀가 0.88명밖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신 자체가 아주 옛날에 비해서 임신 자체가 굉장히 수치가 낮기 때문에 그만큼 이 낙태 비율도 덩달아서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산술적으로. 그리고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합니다. 지금 인구가 계속 급감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듯이 2017년도가 고등학생 졸업생 수와 그 다음에 대학 입학 정원 수가 같아지는 시점이 2017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대1도 안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지요. 이 정도로 인구가 계속 급감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장려하다 보니까 그만큼 낙태율은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혼전 순결, 그 다음에 철저한 가족계획, 결혼한 이후에, 그 다음에 출산 저하, 그 다음에 출산을 오히려 장려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동인이 되어서 이 낙태는 점점 줄고 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생각을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저희 백석대학교 기독교 철학과가 되겠습니다. 기독교 학부의 철학과가 되겠는데, 이경직 교수님이라고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경직 교수님께서 낙태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 이 논문을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읽어보고서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자, 1994년 조선일보와 한국갤럽이 연간 150만 건이라는 기록을 내놓았대요. 모자 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낙태가 허용이 됐는데, 이제 이러니까 낙태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지요. 수치가. 낙태가 허용되었지만 모자 보건법보다 상위법인 형법에서는 낙태를 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를 낼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낙태를 못하게 하니까 암암리에 낙태 시술을 하는 불법 시술입니다. 그래서 드러나지 않도록 그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 암암리에 낙태 시술을 성행하다 보니까 그 수치들은 통계에 잡히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통계 수치를 빼다 보니까 아까 우리 몇만 건이었죠? 이 경우 이거는 2017년도인데 35만 590건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연간 150만 건이다. 그러면 대략 거칠게 계산해서 200만 건의 임신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150만 건은 낙태가 된다라는 거죠. 태어나는 것은 30만 명 그 안팎에 불과합니다. 자, 좀 더 읽어볼게요. 모자 보건법보다 상위법인 형법에서는 낙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암암리에 낙태 시술을 하게 되고 그런 통계 수치에 잡히지 않는다. 1994년, 저 오래된 겁니다만,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 한 아기가 태어날 때 2.5명의 태아가 죽는다. 그러니까 3.5명 가운데 한 명만이 살아남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낙태가 비교적 자유롭다고 하는 미국에서 연간 160만 건의 낙태가 일어나는 것, 미국 인구는 3억 5천입니다. 낙태가 일어나는 것에 비교한다면 한국인은 저 5,100만 명 아닙니까? 한국인이 미국인보다 6배 더 많이 낙태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이경직 교수님의 논문에서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 모자 보건법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 교환에는 없을 겁니다. 제가 지금 급히 이거를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면서 이 내용을 이렇게 좀 추가를 했습니다. 모자 보건법은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전염성의 질환이 있는 경우, 그리고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는 경우, 그래서 이 아이를 출생시키면 산모도 위태롭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산모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하는 경우지요. 이런 경우라든가 또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서 인척간에 임신이 된 경우에 그 아이의 앞날이 참 불쌍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또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이라든가 친인척 간에, 그리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을 경우 이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래서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통틀어서 모자보건법 그 중에서 14조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페이지를 한번 보십시다. 자, 20페이지 교환을 넘기시고, 여기 보면은 2010년하고 2017년, 요 뒤에 거 하나 더 마련했는데 요거는 2019년. 자, 요거 앞에 거를 먼저 봅시다. 2010년도에 낙태죄 폐지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낙태죄는 폐지돼야 합니다. 그래서 산모가 원하면은 언제든지 낙태를 시켜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태죄를 폐지해야 된다, 낙태를 자유롭게 행할 수 있어야 된다. 이쪽에 낙태죄 폐지의 표를 던진 쪽이 약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33.6%. 그런데 이제 7년쯤 지난 시점이에요. 상황이 어떻습니까? 2010년도에는 낙태죄 폐지가 33.6%인데 2017년도에서는 51.9%, 최소한 2명 중에 1명 이상은 낙태죄 폐지해야 된다, 낙태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걸 주장하는 경우지요. 요거는 보면은 진보층이라든가 중도층이라든가 보수층이라든가 상관없이 거의 이 퍼센티지가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뭘 시사를 해주느냐, 소위 행복추구권이 되겠습니다. 행복추구권, 산모가 일평생 자유를 누리면서 자기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 꿈을 이루어가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려면은 태아의 생명은 어쩔 수 없이 낙태를 시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바로 그래서 태아의 생명보다는 바로 이 행복추구권에 비중을 많이 둔다고 하는 거. 그래서 윤리의식이 이처럼 변화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낙태죄 유지해야 됩니다가 53이었는데 7년 뒤에는 36.2%밖에 안 돼요. 그런데요, 또 2019년 2년 후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낙태죄 폐지가 58.3%. 자, 잘 보세요. 2010년도에 33.6, 2017년도에 51.9, 2019년도에 작년에 58.3%, 이렇게 좀 가파르게 낙태를 해도 됩니다. 이쪽에 동의를 하는 수치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는 전 세계 지도가 되겠는데, 자, 여기를 잘 한번 보세요. 글씨가 작으니까 여러분 그 프린트한 거 있죠? 그걸 이렇게 꼼꼼히 보시면서 제 강의를 들어보세요. 여기에 색깔이 빨간 색깔에 가까울수록 이거는 1등급, 이거는 뭔고 하면은 낙태가 자유로운 나라들입니다. 근데 빨간색보다는 조금 흐릿하게 이런 식으로 나오지요. 빨간색 계열인 것 같으면서도 이 경우에는 낙태를 하기는 하지만 조금 제한을 두는 경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노란색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거는 연녹색, 요거는 칠레 같은 경우 녹색이지요. 이런 경우에는 낙태를 음하게 금하는 경우입니다. 파란색에 가까울수록.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빨간색 수치가 56개국이 되겠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원칙적으로 낙태를 할 수 있는 나라.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4등급에 속합니다.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강간, 근친상간 또는 임산부의 건강보호, 태아를 이렇게 나중에 출생을 하게 되면 아이고 임산부 생명이 위태해가지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그때는 임산부를 살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낙태를 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4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이 8등급의 경우 녹색, 이 경우에는 예외 없이 낙태가 무조건 금지된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아프리카 쪽하고 이 중동 쪽, 그리고 또 중남미 쪽은 낙태가 좀
엄하고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그 나머지 지역은 낙태가 좀 이렇게 좀 자유로운 그런 상황이구나.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판세를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의 세밀하게 몇 나라만 보도록 하지요. 여기 보면 미국, 영국, 캐나다 등등 산모가 임신으로 건강에 문제가 될 경우에 허용이 된다. 또 기형아의 경우라든가.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경우는 이 핀란드 17세 이하 또는 40세 이상의 여성, 그리고 넷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5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낙태를 허용한다라고 하는 거. 또 여기 경우에 이탈리아 체코 같은 경우에는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는 경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에 네 번째로 임신이 됐다, 그럼 낙태를 해도 된다라는 거지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보시면은 요게 이제 2019년 요거 다른 내용이고, 자, 여기에 보면은 OECD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낙태, 매춘, 사촌 결혼, 동성 결혼, 포르노, 그 다음에 대마초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전부 다 금지가 돼 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당히 보수성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 세계 지도에서 볼 것 같으면은 노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죠.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간쯤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1등급부터 8등급까지 중에서 네 번째 등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사실, 한국에서는 2019년 4월 11일에 낙태법 불합치, 그래서 낙태법을 폐지 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이 나 있습니다. 이게 2019년 12월까지 여기에 대한 합당한 법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기존의 낙태법은 다 폐지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지요. 요거는 아직 12월 31일자가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일에 합리적인 이런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고 이렇게 낙태법이 폐지가 돼버리게 되면은 이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가 낙태가 세계 최상위 그룹에 속해 있는데 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찌 될까 참 고민이 많습니다. 걱정이 되고요.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 과제물로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보시고 여기와 관련해서 과제물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지난번에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린 내용인데 2020년 4월 10일 입력이 된 겁니다. 불법 임신 중절 수술 과정에서 출생하게 된 신생아, 낙태를 하려고 했는데 애가 태어나 버렸어요. 그때 이 신생아를 그냥 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소가 됐는데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A씨의 보석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태아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아이는 태어나도 곧 죽을 아이였습니다. 이제 의사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했대요. 그런데 낙태 시술에 함께 참여를 했던 옆에서 이제 도와주는 간호조무사 등의 진술이 있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그 아이는 호흡을 할 수 있는 경우거든요. 살 수가 있는 경우랍니다. 그런데 그 의사는 아니에요. 어차피 죽을 아이였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죽였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간호조무사들의 주장과 의사의 주장이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이렇게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포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2019년 4월 11일에 헌법재판소에서 낙태 처벌 조항 헌법 불합치, 그리고 낙태
처벌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틀렸어 라고 결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12월까지 이 내용이 법제도가 새롭게 마련이 된다면 새로운 낙태법을 만들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 낙태법이 폐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또다시 과제물 하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0분 정도 시간을 안배하셔서 그 아래 지침에 따라 과제물을 작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낙태 수술 중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기사, 좀 전에 바로 요 기사가 되겠습니다. 요 기사를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좀 들어가셔가지고 좀 자세하게 한번 더 살펴보세요. 저는 중간에 좀 잘랐거든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더 읽어보시고, 뭘 작성하시는고 하면은 낙태 수술 중에 태어난 아이, 울음소리까지 들렸다고 증언을 했어요. 아기를 살해한 그 이 기사, 신문 기사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자기 자신의 소신을 기술하시오. 그래서 우리 학생들께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그 아이는 분명히 울음소리가 들렸고 잘 보살펴주면 앞으로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아이인 것 같은데, 그 의사가 어차피 죽을 아이예요,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살해를 했다라고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이제 어떤 학생은 또 상황에 따라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왜 그런지 그 내용을 또 쓰셔야 됩니다. 또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에도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걸 이렇게 학생들 소신껏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과제물을 토요일까지 작성을 하셔서 해당 탭에다가 꼭 이렇게 탑재를 하시는데, 시한이 지나면 토요일 23시 59분이 지나면 더 이상 받지를 않습니다. 제출을 해야만 출석이 인정이 돼요. 제출하지 않으면 결석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이제 여러 군데 전화를 했었어요. 그래서 교양대학에, 최종적으로는 교양대학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쭤봤지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동영상 다 동그라미 표시가 되고 시청이 다 돼 있는데 이 과제물을 내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게 명확하게 답이 왔습니다. 결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거는 우리 학생들한테 이거를 제출해야만 출석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시험 점수 1점을 가산점을 받을 수가 있다 꼭 말씀을 드렸는데, 꼭 보면은 한 클래스에 2명, 많으면 한 3명 정도 이 과제물을 제출을 하지 않아 가지고 이 결석으로 처리된 경우가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 A4 용지에 3분의 1쪽 내지는 2분의 1쪽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3분의 1쪽은 넘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학생의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채점을 이렇게 쭉 읽어보는 과정에서 제가 어지간하면은 그 1점씩을 다 드립니다만은 어떤 학생의 경우에는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텐데, 그런데 2줄, 석 줄 정도로만 이렇게 작성을 해 놓으니까 이거는 차별화를 둬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절반 점수만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부실한 답변의 경우에는 점수에 이렇게 차등을 두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이 강의가 지금 25분 강의인데 요거 조금만 서두 부분을 말씀을 드리지요. 두 번째로는 아까는 그 낙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고, 이번에는 자살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슈사이드, 자기가 자기 자신을 킬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죽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살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2017년 이 자살자 수가요 12,463명, 지금도 거의 뭐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50대가 어떤 나이입니까? 한참 지금은 평균 수명이 80대 중반이기 때문에 50대면 앞으로 30년을 더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일자리 대부분 놓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정 경제를 이끌지를 못해, 또 아버지로서의 그 역할을 다 감당을 하지 못해.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고 갈등을 하다가 안타깝게도 세상을 등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50대, 그것도 남성이 여성의 2.5배
2.5배, 3.5명이라면 2.5명은 남자가 자살을 합니다. 50대가 가장 많고,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되면 1년에 12,400여 명이 자살을 한다면 하루 평균은 몇 명쯤 될까?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 평균 34.1명에 해당이 됩니다. 하루에 34.1명이 자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이 자살의 정의까지만 좀 보도록 하지요. 자살의 어원은 수이,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 다음에 캐도, 죽이다, 바로 라틴어입니다. 옛날 이탈리아어의 사어, 죽은 언어가 되겠습니다. 고대 이탈리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단어가 합해져서 영어화될 때는 suicide, S-U-I-C-I-D-E, suicide라고 이렇게 용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자살이란 그 원인이 개인적이든 사회적이든, 그리고 당사자가 자유의사에 의해서 자신의 목숨을 끊는 행위다. 그래서 그 원인이 개인적이든,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래 견디지를 못해요. 자살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 바로 개인적인 경우지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내가 정치가로서 어떤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나 자신을 압박을 해오고 비판을 하고, 당신은 매국노예요, 당신은 살아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비판이 쏟아지다 보니까 그걸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죽는 경우지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인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본인의 생명을 끊는 경우는 자살이라고 한다. 좀 이따가 두 번째 시간 또 만납시다.